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다닐 때는 반에서 늘 1등을 했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순덕이는 중학교에 가면 반드시 장학금을 받을 거야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꿈이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기도 했고,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특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가장 좋아했던 책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작은 별에서 온 왕자님처럼 저도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지만 그냥 피곤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가신 지 사흘 만에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늦둥이 동생을 임신 중이셨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런 부고에 너무 놀라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유산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산후병으로 몇 달간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로 빚만 잔뜩 남았고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 무거운 짐은 12살인 제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캄캄한 골목길을 걸어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은 늘 적막하고 무서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시간에 저는 찬물에 손을 담가 설거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밥집 사장 아주머니는 처음엔 제가 너무 어려서 걱정하셨습니다. 아유, 너같이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라.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제발 일 시켜주세요. 그럼 설거지부터 해봐라. 하지만 다치면 안 된다, 응? 그렇게 시작된 제 첫 번째 일자리였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고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로 번 돈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비였으니까요. 오후에는 반찬 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몇십 집을 다녔습니다. 가끔 교복 입은 친구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반찬통을 들고 가는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순덕이 아냐? 순덕이 학교 안 다녀?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이 어려워서 일한다던데. 엄마도 몸져 누워 계신다더라고. 아, 불쌍해.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의 그런 시선들이 가슴을 찔렀지만 외면하고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든 엄마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배달을 하다가
국민학교 때 친했던 동창 선미를 만났습니다. 선미는 새 교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반찬통 때문에 허리가 굽어진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선미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여기서 뭐해? 배달일 하고 있어. 선미의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닥거렸습니다. 선미야, 쟤 너 친구야? 쟤 요즘 반찬 가게에서 일한다며. 중학교도 못 간다고 하던데. 선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순덕아, 그래도 가끔은 학교에 와서 친구들이랑 놀면 안 돼? 엄마가 편찮으셔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해. 그들은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며 동정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화나기보다는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새 교과서와 새 가방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밥을 해드려야 했고 내일도 또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학생이 아닌 막내 또는 애기라고 불리며 살아갔습니다. 가끔 시장 상인들이 제게 사탕이나 과자를 주시며 공부는 언제 할 거냐고,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실 때면 저는 그냥 웃으며 나중에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나중에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빚을 갚으며 살아가던 중 23이 되었을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마음 많은 따뜻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에서 그 공장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제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의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덕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 카페에 앉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중학교만 겨우 마쳤어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순덕 씨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 사람이라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배우지 못한 게 죄는 아니에요. 순덕 씨 같은 분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하고 성실한 분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진짜 모습을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여를 알고 지낸 뒤 그가 청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락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제 앞을 막아서며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평생 소중히 대하고 사랑할게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순덕 씨를 좋아하는 건 순덕 씨가 순덕 씨이기 때문이에요. 학벌이나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큰 피로연은 없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전셋집이었고 중고 가구 몇 개와 허니불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 역시 결혼 후에도 식당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과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생기면 꼭 대학까지 보내자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아이만큼은 마음껏 하게 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첫날부터 아이를 위한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딸 세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고. 세연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딸바보가 되어 퇴근하면 세연이만 찾았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세연이에게 매일 이야기를 걸고 잠자리에서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비록 남편도 저도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세연이만큼은 책과 함께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연이가 5살 되던 해 하늘이 시기라도 하듯 제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처럼 남편도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세연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인이십니까? 남편분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연이를 급히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결핵 말기입니다. 이미 병세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30도 안 되었고 세연이는 아빠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어린 세연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곁에서 오래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을 거예요. 당신이랑 살아서 참 행복했어. 나는 정말 행복했는데 당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어. 그리고 우리 세연이 잘 부탁해. 사랑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28의 나이에 다시 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일을 나갔습니다. 세연이가 깨기 전에 집에 돌아오기 위해 해 뜨기 전 골목을 뛰듯 달려야 했습니다. 잠든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단지를 접으며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몇 년이나 이어갔습니다. 가끔 너무 피곤해서 서서 잠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세연이는 꿋꿋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거나 예쁜 옷을 입고 싶다는 투정 한 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사준 이 옷도 좋고 유치원에 가면 장난감 많아. 거기서 가지고 놀면 돼. 이런 말을 하는 세연이를 보면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렵게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이를 결국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게 늘 가슴에 걸렸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세연이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숙제도 스스로 하고 준비물도 제때 챙겼습니다. 학급 임원도 도맡아 하며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세연이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연이가 누군가와 싸운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밝은 표정의 세연이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자꾸 놀려서 싸웠어. 난 아빠도 없고 엄마는 맨날 일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냐고. 그래서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 하지만 친구랑 싸운 건 나쁜 거니까 내일 학교 가서 사과하고 사이좋게 지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릴 적 제가 겪었던 상처가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의젓해도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평소엔 꿋꿋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던진 말 몇 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울고 있었다니. 저도 어릴 적 겪었던 바로 그 상처를 제 딸도 똑같이 겪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엄마,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다른 엄마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대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엄마 혼자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달래는 세연이.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친구들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연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껴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보태서 작은 식당을 열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늘 그렇듯 힘들었습니다. 세연이네 밥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문을 연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료는 상하고 임대료 걱정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오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맛있다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점심시간에 자주 오던 직장인 손님이 친구를 데려오고 동네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건 물론 혼자서 특목고를 준비하던 세연이를 학원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연아, 너 학원 가고 싶다고 했지? 네가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해봐. 엄마,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꼭 특목고도 가고 장학금도 받을 거예요. 엄마한테 절대 걱정 안 끼칠게요. 별것 아닌 그것이 그렇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작 학원 하나에 기뻐하는 세연이를 보니 그동안 아무것도 못해준 세월이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세연이는 제게 자신의 다짐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새벽까지 공부했고 방학에도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늘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세연아, 가끔은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지. 엄마, 저는 목표가 있어요. 특목고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닐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런 세연이의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아직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세연이는 정말로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세연이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특목고 합격했어. 그리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악착같이 버텨야 했던 세연이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환하게 웃는 딸을 보며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연이가 특목고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낯선 교실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 혹시 순덕이 아니니? 네, 제가 김순덕이긴 한데 누구세? 너 선미? 국민학교 동창 선미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마주친 친구 얼굴에 반가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야,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기집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연락도 한 번 안 하니? 맞다. 근데 네 딸도 여기 다녀? 우리 딸도 이번에 합격했거든. 그래? 우리 세연이도 이번에 붙었어. 어머, 진짜? 잘됐다. 너 예전에 공부 더 하고 싶어 했잖아. 그땐 네가 시장에서 일하는 거 보고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세연이가 대신 네 꿈을 이어가는 거네. 딸이 이렇게 잘 커서 특목고까지 가다니 네 소원 풀리겠다. 정말 대단해. 어렸을 때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거 볼 때부터 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 속에는 분명 칭찬이 섞여 있었지만 오래된 기억을 굳이 꺼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쿡 찔렸습니다. 남편은 잘 지내? 세연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선미는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럼 혼자서 세연이를 키운 거야? 정말 힘들었겠다. 너 예전에도 참 고생 많았잖아. 어릴 때도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더니 이번엔 또 그런 일을 겪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학비가 꽤 나갈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세연이가 장학금 받았거든. 장학금? 우와, 네 딸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역시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너 닮아서 그런가 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이 조금 쓰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우리 집 사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 밖에 꺼내는 그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목고에 진학한 뒤에도 세연이는 한결같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해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교과서를 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세연이는 특목고에 입학한 뒤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끔 선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연이 이번에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이라며?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너 예전에도 똑똑했잖아.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그냥 아이가 열심히 하는 거지라고 넘겼습니다. 선미는 처음엔 아이 성적 이야기를 하다가도 슬쩍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세연이 방학 때 영어 캠프 같은 데 보내? 우리 딸도 보내볼까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가끔 연락하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의 말 속에서 묘하게 섞인 호기심과 비교 심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이기에 그 거리를 적당히 유지한 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세연이가 숨을 고르듯 조심스럽게 제 앞에 합격증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저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에 아버지 없이도 꿋꿋하게 자라준 세연이가 고마워서, 그리고
이 소식을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여보, 우리 세연이가 해냈어요. 당신이 못 본 그 길 끝까지 가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되뇌다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못 이룬 제 꿈을 세연이가 대신 이뤄주는 것만 같아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학비 때문에 제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용돈이라도 조금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4년이 훌쩍 지나 세연이는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과정을 무사히 마친 뒤 대학 시절 인턴십을 했던 로펌에서 정식 변호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연이가 변호사가 된 덕분에 저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고 그제야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세연이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처음 들은 이름이 준호였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선배 변호사라고 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품이 참 곱고 진중한 사람이더군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 형편 때문에 앞으로 세연이의 결혼이 순탄치 않을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챘는지 며칠 뒤 준호가 저를 찾아와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세연이랑 함께 살면서 돈이나 형편보다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단단한 돌덩이가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고 준호는 사위라기보다 친아들처럼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을 잃고 홀로 힘겹게 살아왔던 제 삶은 그때부터 비로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나눈 후 선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결혼한다.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꼭 와야 해. 그날 국민학교 동창들도 많이 온다고 했어. 네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하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미와는 몇 년 전 세연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마주쳐서 그 뒤로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았지만 다른 동창들과는 정말 오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과연 내가 가도 될까?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들,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옛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세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미 딸 결혼식에 국민학교 동창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자 세연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지 되물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솔직히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엄마, 예전에 어려웠다고 지금도 숨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고 있고 엄마도 충분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친구들 만나서 안부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다 오세요. 딸의 따뜻한 말에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더 소심해져 있었던 건 아닌지, 괜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래, 한때는 함께 꿈꾸고 웃었던 친구들이잖아. 마음을 정하고 결혼식에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 가기 며칠 전, 세연이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속에는 은은한 색감의 고급스러운 원피스와 재킷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고 가세요. 아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뭐하러 이런 데 돈 써? 비싸긴요. 엄마가 이런 옷 한 벌쯤은 입을 때도 됐어요. 이 정도 살 여유는 이제 있잖아요. 그때 거실에 있던 사위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세연이 말이 맞아요. 이제 잘 사는데 좋은 옷 하나 입으시는 게 뭐 대수라고요. 그게 다 장모님 덕분인데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나는 예전처럼 밥 3끼 먹고 잘 곳 있는 지금만 해도 참 감사해. 그 돈이면 너희들이나 더 좋은 거 사든지 애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사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래도 네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결혼식 당일 아침, 세연이가 사준 옷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옷걸이에 다시 걸었습니다. 고급스럽고 예쁘긴 했지만 제 마음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니면 괜히 더 어색하고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다려둔 제가 늘 입던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을 부셨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식만 보고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여있던 동창 몇 명이 저를 발견하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비웃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다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 시장에서 허겁지겁 집 나르던 저를 떠올리며 흥미거리처럼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결혼식 혼주인 선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순덕이 왔네. 호텔 결혼식은 처음이지? 이럴 때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은 거야. 내 덕에 호텔 구경도 하고 말이야. 우리 사위가 여기 호텔리어거든. 오늘 식사는 스테이크야. 먹어본 적 있지? 말투는 마치 반갑고 챙겨주는 듯 했지만 속엔 묘한 조롱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형편을 훤히아는 선미는 일부러 동창들 앞에서 저를 떠올리게 하는 말만 골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를 그 옛날 자리 그대로 묶어두고 싶어하는 속내가 훤히 비쳤습니다. 그게 더 씁쓸했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순간 로비 끝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뒤이어 호텔 직원들을 부르며 서둘러 따라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 서더니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으면 연락이라도 주시죠. 직접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김 대표 아니야. 조용히 왔다 가려고 했지. 세연이도 곧 온다고 했고. 순식간에 로비가 고요해졌습니다. 선미와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너 딸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누구야? 사위야?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친구분들 되시죠? 저는 이 호텔 사장 김석현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아들도 사위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중학교조차 가지 못했을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어머님이 매년 장학금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이렇게 호텔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저를 보살펴 주신 은인이라 저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저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을 텐데 누군가 인생을 일으켜 세운 은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웃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갔습니다. 장학금? 순덕이가? 얘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시장에서 평생 고생했잖아. 무슨 돈이 있어서? 여전히 비아냥을 멈추지 못하는 선미의 말에 호텔 사장이 된 석현이가 선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호텔에서 따님이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위분이 저희 호텔에 다니신다고. 제가 어머님께 이야기 듣고 특별히 하객분들을 위한 답례품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가세요. 자기 딸 결혼식까지 챙겨줬다는 호텔 사장의 말에 선미는 조금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돈이 많아서 저희를 도우신 건 아니에요. 그 시절 어머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도 힘들게 사셨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아껴가며 저희 같은 아이들을 후원하셨고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순간 선미와 친구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시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편함과 당혹스러움만이 남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조차 저를 다시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만하게. 별것도 아닌 일인데 할만하니까 했던 거야. 사실 제가 아이들을 도운 일에는 처음부터 거창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도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오래전 시장통에서 식당을 할 때였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로 다니던 동네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화를 받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장학생을 뽑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게 될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생활비를 쥐어짜듯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 돈을 넣어 중학교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얼마 안 되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거 좀 써주세요. 처음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다가 세연이도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교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삶이 조금 나아지고 세연이가 자립한 뒤에는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 일이 어느새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운 아이가 30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 중엔 지금 의사가 된 아이도 있고 교사가 된 아이도 있고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어 성공한 사업가도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오랜만에 서울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모여 있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에 예약해뒀으니 결혼식 끝나면 저랑 함께 가세요. 김 교수랑 이 원장, 박 대표도 와 있어요. 오랜만에 어머님 본다고 다들 들떠 있습니다. 순간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난뱅이라고 놀리던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져 말도 잇지 못하고 있던 순간 로비 밖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연이와 사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내렸습니다. 저 사람 그 유명 로펌 대표 아니야? 뉴스에서 봤는데? 순덕아, 설마 네 딸이 결혼한 사람이 그 로펌 대표라는 거야? 그래, 우리 사위야.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세연이가 제게 다가와 팔을 살짝 걸었습니다. 엄마, 왜 밖에 나와 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뒤이어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친구분들이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세연이 남편 김준호입니다. 준호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자 친구들은 순간 대답조차 잊은 채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준호의 깔끔한 맞춤 수트와 고급스러운 시계를 스치고 다시 세연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뛰어다니던 제 딸이 이제는 당당하게 로펌 대표의 아내로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연거푸 당황과 허탈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사이가 호텔리어라고 자랑하던 선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연과 준호 그리고 호텔 사장과 함께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셋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반듯하게 비쳤고 그 장면을 친구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친구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내내 친구들의 시선이 여러 번 스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의미를 굳이 헤아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의 흘깃거림이 제 지난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을 묵묵히 증명해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저 미소를 머금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미가 먹을 줄 아냐고 물어봤던 스테이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말없이도 그 순간의 공기는 충분히 제 편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장 앞을 나서자 몇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제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제 주변에 자연스럽게 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 앞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금세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선미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옆에 선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단정한 태도를 훑다가 놀람으로 굳어졌습니다. 저기 그 유명한 교수 아니야? 저 남자는 병원 원장이라던데. 순덕이가 언제부터 저런 사람들이랑. 그들의 얼굴에 놀람과 당혹이 뒤섞였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가볍게 대하던 눈빛에 흔들리더니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마도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짧지만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양옆에서 서 있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호텔 사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시죠. 준비해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공한 제 아이들과 함께 식장을 벗어났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 쪽으로 향하는 제 뒷모습을 선미아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평생 얕잡아 봤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라는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과 품격 있는 미소가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시원했고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려나갔습니다. 자리를 옮겨 호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말을 이제야 꺼낸 듯 표정이 한결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을 때 어머님은 모르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 한 번의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과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호텔 사장이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 가지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뜻을 모았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제가 해온 일을 더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미 몇몇의 뜻을 모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 덧붙였고, 박 대표는 초대이사장은 꼭 제가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세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해온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엄마가 앞장서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겸손이고 진짜 어른이에요. 장모님, 재단 일이라면 법적인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덕 장학재단이 세워졌고 저는 초대이사장으로 그 뜻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순덕아, 그날은 잘 들어갔어?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도 못했어. 밥 한 번 먹자. 우리 집에 소송이 좀 있는데 세연이 연락처 좀 알려줘. 호텔 사장님이랑 친하다며 할인 좀 안 될까? 재단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제가 잘 되니까 다가온 것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미와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재단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작은 손길이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해온 일들이요. 힘들 때 누군가를 돕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장모님, 저도 장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너희들도 이제 충분히 하고 있어. 세연이가 법무 상담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준호도 재단 일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세연이는 주말마다 무료 법무 상담을 해주고 있고, 사위도 재단의 법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재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후원자도 늘어나고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일흔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다시 후원자가 되어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배우지 못한 지난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삶의 가치를 배웠고,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선미와 친구들은 아마 후회할 겁니다. 진짜 본물을 몰라본 어리석음을.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진정한 인연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